2023년 4월이네. 3월 17일입니다. 요즘 물가 비싸죠? 저도 과일은 요새 거의 입에도 못 대는 것 같고, 모친이 열흘 전에 하나 그냥 먹으라고 주신 그 사과 하나, 배 하나, 사과는 그냥 밤에, 그리고 배는 아직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거 그냥 연례 행사로 하나씩 먹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글쎄요, 물가가 만만치 않네요. 제가 며칠 전에 그 단말기 지원 단통법 그거에서 최대 지원금 50만 원 그런 얘기를 했지만, 법상은 그렇고 실제로 이제 그 통신사들로 야가 빠지고, 사실 우리나라는 이런 통신사들이라든가 기업들의 이익 중심이지 소비자 중심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50만 원은 택도 없다. 8만 원, 9만 원, 1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의도되지 않은 불법을 조장하는 유통 시스템은 사실은, 어쨌든 그건 또 그렇고, 제가 이제 왜 물가 말씀드렸냐면, 예전에 제가 코로나 이전 그때쯤에는 구로에 이런 거 있지 않나요? 서울 외곽 쪽이나 조금 안쪽에는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걸요? 식자재 유통, 식자재 전문점,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여기 일산이나 이런데 파주 쪽도 외곽으로 나가면은 큰 어떤 공터 같은 데나 이런 데에다가 식자재 유통이라든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큰 슈퍼 체인 같은 거죠. 큰 마트죠. 하는 거. 제가 이천에 차를 타고 들어가면 들어가는 외곽에 이제 아무래도 그런 어떤 식자재 마트 같은 것들이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가갖고 이제 도매 정도로 이제 사 먹고, 특히 이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식용유라든가 아니면 대량으로 이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로 먹으면 비교적 상대적으로 저렴하긴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보통 이제 차로 운전을 해야 되거나 이렇게 대량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어쨌든 좀 이것저것 상황에 물가가, 근데 그런 건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옛날에 조폭들이 술장사, 물장사 이런 거 유통을 잡아갖고 거기서 이제 이것저것 빼먹는, 그러니까 조폭들의 주요 자금원, 요게 이제 보통 이제 술 유통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세원이 투명하지 않은 이런 형태로, 옛날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저 청량리에 있는 청계시장, 유명하죠. 우리나라에서 청계시장, 전국에 있는 과일들이 다 올라오는. 지금은 저기 양재동 쪽으로 조금 아니면 가락동 시장 쪽으로 좀 바뀌었지만은, 그때만 해도 그 안에는 청계시장이 유명했는데, 그거보다 사실 더 유명한 거는, 지금도 유명하지만은 거기에는 무슨 콜라나 사이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싼 거예요. 그러니까 무자료 거래로 막 거기에 쟁여놓은 거죠. 그건 이제 생산하는 사람들도 아니면 소비하는 사람들, 중간 유통, 이 구조를 해서 거기서 이제, 그러면 이제 예전에 저 대학교 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무슨 주점이라든가 축제 때, 뭐, 축제 때라고 하기도 하고, 뭐, 대동제 때 뭐 얘기를 하기는 뭐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을 하지만은, 거기에 이제, 그, 술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 사실 지금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주변에 그 상인들이 그 신고도 하고 민원도 넣고 그러는데, 이제는 좀,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죠. 예전에는 뭐, 거기서 이제 음료수부터 시작해서 가까우니까 고되니까 뭐 정류장 두세 가면은 되니까 거기서 이제 뭐 박스째 음료수라든가 아니면 뭐 이 술이라든가 이런 것들 더 뛰어오고 거기는 좋은 게 보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학생회장하고 뭐 이럴 때는 우리 집행부 애들이 그 손이 야무진 애들이 있어갖고 거기서 이제 그 닭똥집 초벌로 한 거를 이만큼을 떼어다가 닭똥집 구이하고 굉장히 쌌죠. 지금도 비슷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개인적으로 술집을 이제 자영업을 하시거나 그러면은 그걸 다 일일이 손질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꼼장어라든가 아니면 장어라든가 어떤 뭐 이런 뭐 고기라든가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초벌로 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청량리 경동시장 안쪽에 청과시장 뭐 유통시장 그 안에 같이 나왔고 그래도 지리적인 이점이 있었죠. 제가 거기 있었으니까 가까이 가서 또 가끔 이제 그 주말이나 아니면은 또 강의 없는 날은 또 산책 겸 이제 청량리 쭉 해서 저희는 그 제기동 청량리 거기는 그 실개천을 거기는 세느강이라고 불렀는데 파리의 세느강이라고 해서 그 막걸리 처먹고 토해고 그렇게 세느강입니다. 거기 이제 그쪽으로 이제 산책도 많이 가서 이제 경동시장 안에 구경도 약재 구경도 하고 유통 구경도 하고 먹을 거 구경도 하고 저기 그 과일 구경도 하고 저 청량리 쭉 위쪽으로 갔다가 다시 오고 그랬는데 그래서 마장동 넘어가면 그때는 지금은 이제 청계천이 복개가 안 됐을 테니까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저기 왕십리 쪽으로 가서 또 거기서 또 요즘 뭐 포장마차 비슷한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왜 여기까지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유통 같은 거가 꽤 간간히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사실 다 밝혀진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사채시장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암달러 시장이라든가 물론 김지현 선생은 1960년대 70년대에 암달러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싹 정리됐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이제 뭐 말하자면 중동 건설 붐 그 이전에 이미 암달러 시장이 정리됐다고 하지만 그건 김지현 선생이 잘 모르고 하는 얘기. 그러니까 김지현 선생이 얘기하는 역사적인 사료의 근원에서 나오는 거는 그냥 책으로 본 거고 아니면 사료로 본 거고 그런데 이제 제가 느끼고 보고 경찰에 있을 때도 그렇고 이럴 때는 실제로는 70년대, 80년대에도 그런 그 조폭들이나 아니면 뒷거리에 있는 애들이 그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죠. 어쨌든 그 라인에서 이제 그런 대형 유통, 연쇄점, 대형 유통 뭐 이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조폭의 자금이 되고 그리고 그중 일부는 이제 권력자들과 결탁해서 무슨 대형 뭐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죠. 이제 대형 횟집이라든가 한 10몇 년, 20년 전인가 30년 전인가 그때 엄청나게 큰 횟집들 그리고 엄청나게 큰 뭐 한 건물 다 횟집인 경우 한 건물이 다 이 그 고깃집 돼지갈비집 뭐 이런 여기 일산 저 끝에 가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데가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그런 대형 유통이라고 하는 건 술이든 고기든 아니면 회든 적지 않은 힘이 필요합니다. 그게 조폭의 힘이든 아니면은 이제 뭔가 어떤 조합의 힘이든 아니면 어떤 권력의 힘이든 그게 이제 그 소위 박리담에 유통구조를 장악해서 이 돈이 되고
이게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게 모두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유통이라고 하는 것은 막대한 초기 자본이 필요하죠. 그걸 돈을 빌려주든 아니면 누가 빌려 쓰든 어쨌든 그런 길을 알든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가가 비쌀 때는 뭐 비싼 대로 또 그들이 호황이고 물가가 쌀 때는 물가가 또 비쌀 때는 또 나름대로 또 돈을 버는, 그래서 돈 가진 자들이 돈을 버는 그런, 물가가 더 비싸고 살기 어려워지면 돈 가진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법니다. 오늘 김정 선생 그 윤태호 미생 그것도 생각나고, 아마 오늘 저기 그놈 그거 나왔을 겁니다. 또 요즘 워낙 물가가 비싸갖고 이 식자재 마트 같은 데도 그것도 생각나고, 또 옛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학생회장 할 때 우리 또 주점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때 했던, 저희는 화학과니까 이제 그 화학과 주점의 이름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 뭐 주점 얘기 따로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우리 집행부 애들 고생 많이 했는데 잘해주지 못하고 미안하고, 야 이제 갈 때가 되니까 옛날 생각이 너무 많이 나네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어쨌든 비싼 물가에 모두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하는 도중에 우리 매불쇼 작가가 톡이 왔네요. 이제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도 이제,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매불쇼나 아니면 다른 데나 빵 꺼낸 거를 메꾸기 딱 좋은 아이템 아닙니까? 이제 범죄 쪽도 가능하고 또 뭐 이것저것. 그래서 매불쇼에 이거 누가 빵꾸를 냈나 본데, 그래서 거기에 이제 빵꾸를 메워달라고 섭외가 됐는데, 사실 이런 프로그램이 큰 작가들은 헷갈리죠. 근데 다시 또 누가 또 채워준 거, 그러면 이제 그거를 나 같은 사람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얘기를 자기 이건 다 만족됐으니까, 자기 프로그램은 어쨌든 빵꾸나 없이 됐으니까 연락을 안 해주는 거죠. 아니, 못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내일 출연인데 오늘까지 기다리다가 뭐지? 된 거야 안 된 거야? 다시가 뭐 미안하다고. 가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지만 그러려니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런 어떤 프리랜서 단타 출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애들 중심이 갑이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을이죠. 아무래도 그게 기분 나쁘면 안 하면 되는 거고. 요새 이제 3월 4월이 이제 프로그램 개편 시기입니다. 이게 이제 프로그램 개편 시기면 보통은 이제 프로그램 개편되면 출연이 있어, 저도 이제 다른 프로그램 알아보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거의 이제 제가 2012년부터 했지만 본격적으로는 14년부터 했으면 거의 한 10년 좀 넘게 좀 이렇게 좀 단타로 프로그램을 하는 거는 좀 힘들어요. 아마 근데 정치 시사평론가 이런 애들은 그건 비교적 편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야 뭐 갖다 털면 되는 거를. 근데 이제 사건 사고라든가 범죄는 그만큼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 준비해야 될 것도 있어서, 요새 돈은 별로 못 받지만은
돈 10만 원, 뭐, 아니면 많아야 15만 원 받고 하는 이런 어떤 이 단타, 그 출연이 그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나이, 그 원래의 그 대학 교수를 하면서 하면 모르겠거니와 아니면 나이가 좀 젊거나 그래야 되는데, 저 매불쇼 연락이 와서 잠깐 그 얘기를 했습니다. 프랑스 연쇄살인범이 이런 애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퀴즈쇼에 나왔어요.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프랑스도 뭐 이런 퀴즈쇼는 많지 않습니까? 리얼리티 퀴즈쇼 같은 경우. 근데 얘는 1980년대, 90년대에 프랑스 파리에서 연쇄 강간 살인범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증거는 없고 대충 추정은 되는데 잘 모르겠는. 물론 80년대, 90년대에 뭐 연쇄살인범, 연쇄 강간살인범을 어떻게 경찰 애들이 쫓겠습니까? 기껏해야 흔적만 찾다가 뭐 게리 리즈웨이라든가 아니면 로버트 픽턴 같이 그런 어떤 피해자들이 겨우 이렇게 해갖고 해서 하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DNA 정도가 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경찰들은 연쇄살인 못 잡습니다. 지금에서야 이제 조금 뭔가 좀 되고 뭐 이러지만은 실제로 여러분이 보시는 이 연쇄살인범을 잡았다고 하는 건 다 구라입니다. 구라 이건 아니면 다 그냥 그거를 뭐라고 하나 확대 나중에 해석해서 아주 우연히 잡은 거를 아니면은 그걸 뭐 이 공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 대충 그 정도지 실제로는 그렇게 체계적으로 잡은 그런 경우는 이 2015년? 17, 18년? 코로나 이전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낫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의 사례나 영국의 사례나 아니면 뭐 프랑스의 사례나 독일의 사례는 다 거의 다 유사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다 거짓말쟁이들, 뭐 그냥 구라쟁이들 사이 믿으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 중에 뭐 몇몇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은 그것만 믿다가는 큰일 나십니다. 프랑스 잡지 마리안느가 자살한 연쇄살인범 프랑스와 메로베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을 추적하다 보니까 2019년 프랑스는 그 공공 채널이 꽤 되잖아요. 대학도 그렇지만 프랑스 2 퀴즈쇼에 출연한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 이게 뭐 하얀 머리 가지고 수염 이렇게 깎고 안경 쓰고 매우 그 뭐라고 하나 근자하고 아주 그냥 여유로운 이런 지식인인 양 하는 아저씨. 근데 이 베르베가 1980년, 90년대에 그 3명 살해, 6명 강간, 연쇄 강간 살인범인 그 당시에는 이제 르 그렐레라고 해서 뭐라 하면 이제 곰보 얼굴이라고 하는 그런 예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강간당한 피해자들이거나 아니면 대충 얼굴에 곰보 자국이 있는 어떤 범인이라는 연쇄살인범이라는 정도까지는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은 몰랐던 것 같아요. 1994년에 마지막으로 연쇄살인이 멈췄는데 어찌어찌해서 한참 뒤에 10년, 20년, 15년 정도 되죠. 15년 정도 뒤에 다시 수사가 재개됐어요. 그 이유는 뭐 아시다시피 미국도 프랑스도 뭐 이런 형태의 여러 사법 시스템의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그래도 사실 뭐 범인을 못 잡고 허부적거리는 거를 이게 조롱하려고 그런 건지 아닌 뭔지 수사가 한창 중인데 2019년도에 퀴즈쇼에 출연을 했던 거예요. 아까 그거 말하는.
당시 화면이 지금 이제 나오는데 굉장히 하얗게 여유롭고 푸근한 인상에 그러니까 이 잡지도 얘가 그냥 단순히 근데 단순히 출연하는 건 없죠.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사실 그거는 조롱하기 위해서 따져봐봐라 그랬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이겁니다. 베르베가 직업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예, 르안젤로 사건이라든가 미국의 적지 않은 연쇄살인, 강간살인,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누구죠? 전직 경찰입니다. 맞습니다. 이 베르베도 물론 이제 군인 출신입니다. 왜냐하면 프랑스는 헌병 경찰 이런 게 굉장히 제도가 국가 경찰 제도가 이런 군과 연결된 게 잘 돼 있어 갖고 이게 그렇게 부르는데 그 뒤로는 민간 경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제국 근위대 기마병 출신이 있자. 뭐 제국 근위대라는 건 뭐 엘리제 궁에 거기 뭐 경비하는 그런 것 같아요. 제국 근위대 기마병 출신이다 전직 경찰관입니다.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베르베는 2014년도에는 지역의원을 역임했어요. 2014년이 몇 년입니까? 그 수사 중이었고, 그리고 그때, 그러니까 이제 다시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얘는 그런 거, 아무런 거 없이 그냥 지역 의원을 역임했어요. 평범한 가장이자 실제로 35년 만에 그 정체가 밝혀지자 2021년 뭐 범행을 시인하는 자백서를 놓고 자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상황을 봤을 때 베르베가 저지른 거는 살인 셋, 강간 6, 더 피해자가 있고 첫 범죄는 1986년 4월 지하실 8세 소녀, 그러니까 아동에 대한 성적 공격성도 있는 범죄자 같고, 그러니까 질식해서 죽였고 사실은 질식해서 강간해서 죽이려다가 못 죽였죠. 8살이고 그 다음에 11세 강간 살인 86년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86년이면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우리나라에서는 누구죠? 소위 말하는 화성 연쇄살인. 저는 이춘재 연쇄살인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뭐 계속 제가 말하지만 화성 연쇄살인이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화성에 모인 사람들이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셔도 이 사건은 이춘재 연쇄살인이 아닙니다. 이춘재 연쇄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 경찰 애들 또는 경찰 애들이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이춘재 연쇄살인이라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시기가 비슷하죠. 87년에 이제 이거 파리 어떤 지역입니다. 구에서 두 사람을 살해하고, 그때는 20살 20세 여성과 독일 여성과 30살 8사의 남성. 근데 얘가 왜 그랬는지 이 여성은 그 유명한 머리를 참수하고 머리를 자르고 십자가에 못을 박은 형태로 십자가형을 했어요. 그리고 38세의 남성은 이제 허리를 꺾어서 묶은 다음에 목과 뒤로 이렇게 뒤로 아시죠? 우리가 말하는 옛날에 그 보안사나 이런 애들이 정치범이나 이런 사람들 뒤로 꺾는 통닭 뒷목 꺾기 같은 형태로, 고문 형태로. 그러니까 이거를 케이블 타이로 이제 허리를 뒤로 꺾어서 목을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대롱대롱해서 죽인 거죠. 그대로 놔도 죽죠. 근데 두 사람 담뱃불 고문까지. 그때 이제 아마도 DNA 감식으로 DNA는 확보된 것 같아요. 2000년이니까 아마도 게리 리지웨이라든가 뭐 화성살인의 그 경우처럼 그걸 땄겠죠. 어쨌든 그래서 대략 이 경우에 그 같은 범인이 납치, 강간, 살인미수, 강도 뭐 이게 다 섞여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게 아동에 대한 공격성이 초기에 있다가 성인으로 옮겨간 것 같은데 그건 좀 더 파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얘는 경찰이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범행을 하는지 너무 잘 아는 것이고
것이었고, 그러니까 뭔가 2019년도는 사실 이 자신의 범행을 정리하려고 하는 시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범죄를 다룬 곰보 얼굴 킬러는 경찰이었다. 이 저자 패트리샤 트랑슈라는 사람은 그는 보통의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을 것이다. 방송 출연인데 범죄자가 보통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다. 괴물은 얼굴이 없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연쇄살인범이나 아니면 뭐 잔혹한 어떤 살인마들 진짜 뭐 얼굴에 그 뿔이 나고 막 여기 눈이 막 찢어지고 막 이럴 것 같죠? 천만에 맞습니다. 유영철도 사진을 그렇게 썼을 뿐이지 지금 유영철 사진 지금 교도소에 있는 애들 보면은 잘 못 알아볼 겁니다. 이 곰보 얼굴이라고 하는 메르베도 똑같습니다. 아마 강호순을 처음 본 경찰들은 황당했을 겁니다. 왜? 노래방을 하는 좀 마음씨 괜찮은 강씨였기 때문에, 강사장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에 참 충격, 뭐 다 충격이지만 제가 궁금했던 거는 베로베가 경찰 출신이면서 범죄를 저지른 거죠. 그리고 이 자에 대한 그 수사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을까? 그리고 그것을 경찰로서 아니면 지역 의원으로서 어느 정도까지 개입을 했을까? 이런 생각들. 생각해 보시면 실제로 범인을 못 잡은 거예요. 지가 자살한 거지 않습니까? 사실 이렇게 치밀하지 못하죠. 수사 방식이나 이런 게. 이 책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셨으면 좋겠지만 이게 또 프랑스어라서 범죄 형태는 아마 초기에는 이게 이렇게 되는죠. 초기에 소아에 대한 것에서 성인으로 가는 경우가 있느냐? 있다. 그러면 성인으로 갔다가 소아로 가는 경우 있느냐? 있다. 그런데 이게 교차되는 경우가 있느냐? 아니다. 교차되는 경우는 없다. 그러면은 초기에 아예 소아 성애자들은 성인에 대한 공격성이 있었다가도 소아로 이제 귀결이 되고, 그렇지 않은 그 기회적인 형태라고 하면은 소아에 대한 공격성은 그냥 단발적인 거에다가 가거나 아니면 쉬운 경우에 그렇게 가는 경우고. 그러면 얘 베로베는 뭐느냐? 얘는 그냥 본인이 한 이 십자가형이라든가 통닭 같은 형태처럼 일종의 가학적 성범죄자, 가학적 강간살인자라고 보는 게 맞을 거 아니냐? 그럼 그게 얘의 곰보 얼굴이 영향을 미쳤느냐? 미쳤을 수 있다. 왜냐하면 자신을 뭐 비웃거나 아니면 그런 어떤 거에 대한 복수? 근데 그러기에는 뭐 그런 사람이 뭐 하나만 있겠습니까? 근데 그건 또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이 사람 주변의 요인을 찾아봐야지 베로베의 범죄에 대해서 충분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다. 제가 그래서 경찰 새끼들은 안 믿습니다. 경찰이 얼마나 이런 폭력 범죄에 위험한가? 경찰로 있을 때는 스스로 모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연구도 사실은 많이 필요합니다. 전직 경찰 출신들 아니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겠죠. 뭐 제가 이렇게 떠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잠깐 베로베 얘기 잠깐 했습니다.